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김혜원입니다. 현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대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특별한 온라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700점에 가까운 많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작품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전시품이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인물,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공개되는 온라인 특강 인물로 보는 조선전기미술이 이러한 관람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강은 총 5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회화, 불교미술, 서예, 도자, 복식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각각 안견, 문정왕후, 한석봉, 한양 도성 사람들, 조선의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첫 2번의 강의는 7월 4일과 11일에 공개되고 그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공개되며 공개 일시는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럼 인물로 보는 조선전기미술 온라인 특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저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장진성입니다. 오늘 강의는 안경과 조선전기 회화입니다. 이 강의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 대전과 연계된 강의입니다. 조선 초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화사에서 조선 전기 회화라고 하면은 조선 초기와 중기를 합친 시기를 말합니다. 조선 초기는 대략 1392년에서 대략 1550년경까지를 말합니다. 이미 고려시대 때 송나라하고 원나라 회화가 많이 들어와서 고려의 화풍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조선 초기 화단으로 전승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려시대에는 불화를 제외하고는 일반 회화는 우리가 이 진짜 고려시대 작품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선 초기에는 새롭게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된 명나라로부터 원체 화풍, 절파 화풍 등 새로운 화풍이 또 수용되어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조선 초기 화단에 영향을 미친 중국 화풍으로는 이곽파 화풍 또는 곽기파 화풍, 두 번째는 마하파 화풍 또는 남성 원체 화풍, 세 번째로는 고국공 계열의 미법산수 화풍, 네 번째로는 명대의 원체 화풍 및 절파 화풍 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은 제가 이때 상세하게 설명해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산소화 외에도 영모화, 초충화, 즉 영모화라고 하는 것은 새하고 짐승을 그린 거고요. 초충화라고 하는 것은 식물, 꽃, 그리고 벌레 이런 것들을 그린 겁니다. 그 영모 초충화의 당시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암과 신사임당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실 출신 화가인 이암은 영모와 화조에 모두 뛰어났던 화가로 그의 대표적인 화조 구자도가 있는데 그의 작품들은 후대 영모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그림 역시 안견의 목류도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견의 생물 연대는 잘 모르겠고 대략 세종 시기 그리고 아마 세조 초기까지 아마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목류도원도는 1447년에 그려졌고 현재는 일본의 델리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화면에 보시듯이 그림 뒤쪽으로 안평대군의 발문이 있고 또 그 여러 성산문, 박백년, 신숙주 등 당시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쓴 글들이 뒤에 발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고는 이제 일본 말이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장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황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사실
가장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스테리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1991년에 굉장히 큰 책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그 안희준 서울대 명예교수님하고 이병환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님이 그 출간한 공저로 출간한 굉장히 큰 책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그러다가 91년도에 이렇게 작은 보급판으로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준 선생님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때 쓰신 논문이 조선 초기 산수와 곽희 전통 이런 논문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예경산업사에서 91년에 나왔고요. 다시 사회평론에서 개정심판으로 안경과 목류도 온도를 냈고 이 책에는 그 이병환 교수님이 했던 그 재발 뒤쪽에 실려있는 재발과 재발 번역문이 없습니다. 즉 안희준 선생님이 그 쓴 글 부분만 따로 독립해서 이 독자들이 좀 알기 쉽게끔 풀어서 쓴 책입니다. 목류도 온도가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초로 이제 언급이 된 게 1893년 11월 2일인데요. 당시 목류도 온도는 시마즈 히사요시 소장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 시마즈 가문이 우리나라 때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노량해전 이른바 고니시 유키나가의 순천 외성에 머무르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러 온 사람의 수군 대장의 이름이 시마즈 요시히로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이 큐슈 지방의 남쪽 가고시마 일대를 장악했던 사츠마 번의 영주 이른바 대명 다이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진왜란 때 이게 흘러나와서 쭉 이 집안이 이어져 온 건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조선 후기에 흘러갔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893년 11월 2일 날 임시 전국 보물조사위원회에서 목류도 온도를 살펴보고 감사증을 발급합니다. 즉 이게 조사증이죠. 이후 몇 사람을 거쳐서 1947년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아트 딜러인 마유야마 준키치가 목류도 온도를 소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은 편액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문들은 별도로 이렇게 긴 두루마리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마유야마가 이게 표구를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아트 딜러였고요. 류센도 그러니까 마유야마 커퍼레이션 류센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골동품 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유야마 류센도는 마유야마 마츠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1905년 북경에 처음 설립했고 특히 중국의 옛날 도자기 전문 고미술 상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도쿄 긴자이 갤러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그 아들인 마유야마 준키치 때 국제적인 골동품 상점으로 성장해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클리브랜드 미술관 등 주요 박물관에 골동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도자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 초에 목류도 온도가 텔리대학 소장품이 됩니다. 그리고 1939년 5월 27일 이후 목류도 온도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현재는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는 한국의 보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에 오른쪽에 마츠다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준키치입니다. 그들이 이제 중국의 도자기 판매용으로 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목류도 온도는 그런 어쨌든 간에 1893년 11월 2일 이전에는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목류도 온도는 안평대군이 1447년 4월 20일에 꿈을 꾸었는데 그 안평대군이 꿈에서 먼저 박팽령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신숙주와 최왕을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다가 중간에 산관야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관이라고 하면은 산속에서 쓰는 아주 두건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즉 도원이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느냐 했더니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안평대군 일행이 도착해서 도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도원은 신선의 마을 같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 안평대군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린 게 안견의 목류도원도입니다. 안평대군 이용은 세종의 8번째 아들 중 3번째 아들이고요. 장은 청지고 당호 또는 호는 비해당 난강거사 매주컨입니다. 시서와에 능통했고 원나라의 서해간 조맹부의 서체인 송설체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서체를 추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맹부의 글씨체와 상당히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은 중국의 서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보환지립에 화기라고 해서 1445년에 쓴 글은 당시 안평대군이 소장했던 그림들 222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대략 18살경부터 28살까지 소장했던 그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그 북송시대의 저명한 궁정화가였던 곽희의 그림이 17점이 들어있고 안견의 작품이 30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곽희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안견의 그림들 중 일부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게 다 안견의 그림 30점에 해당되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면 안견은 의인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마도 현재 충남 서산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견은 지곡인이라고 했는데 이 지곡은 지금 이 지자는 물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연못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서산군에 그 물수변이 빠진 지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로 상호 의미 같아서 같이 부를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충남 서산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는 가도이고 소명 어렸을 때 이름은 득수, 호는 현동자 그리고 주경이었습니다. 세종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도화서화원이었고 주로 1440년대에서 50년대 활동을 했고 개유정난 이른바 수양대군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죠. 이 시기에 이제 안평대군도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또 활동을 합니다. 이 안견은 그래서 대략 1440년대, 50년대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벼슬이 호군 벼슬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고려 시대에는 이거를 장군이라 불렀는데 가령 세종 시대의 과학자인 동래현의 관노였던 노비였던 장영실이 호군, 대호군, 상호군을 받습니다. 지금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장군, 대장군, 상장군. 그래서 우리가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 정중부의 관직이 정삼품관인 상장군이었습니다. 그런 똑같아서 무반벼슬이기 때문에 별로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직책이라기보다는 안평대군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안견이 안평대군의 25살 때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됩니다. 당시 산수화 1인자였고 산수화 이외에 대나무, 매화, 소나무 그림과 노안도 그러니까 갈대와 기러기 그림들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목류도원도는 이게 아까 보셨던 안평대군의 발문, 이 발문이 바로 이제 저희가 그 꿈에서 누굴 만나서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보이시는 여기 인수라고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팽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견을 했는데 신선의 마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문에 뭐라 그러냐면 닭이나 개, 소, 말 따위는 없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는 오직 조각배 한 척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을 뿐이어서 그 쓸쓸한 전경이 마치 신선 사는 곳인 듯 싶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동아시아의 도원도 전통에서 볼 때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독특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도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견은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도원이 제일 왼쪽에 있는 도원이 오른쪽에 있는 도원이 거의 그림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특이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바위들도 보이고 바로 여기가 도원 부분입니다. 도원 안쪽에 집들이 있는데 집도 집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작은 조각배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무릉의 어부가 타고 온 배가 되겠죠. 조각배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요. 이게 복숭아꽃, 즉 우리가 도원도 할 때 도는 복숭아꽃들 말합니다. 그래서 안견은 이야기를 듣고 목류도원도를 3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3일 만에 완성했다는 건 반드시 3일 동안 그려 완성했다고 볼 필요는 없고 매우 빨리 그렸다는 하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발견한 건 어쨌든 신선의 마을 같은 그런 도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는 목류도원도에는 총 5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안평대군, 박팽년, 그 다음에 신숙주, 최항, 산관야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목류도원도는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류도원도는 과연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그림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뒤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사실상 꿈에서 본 도원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말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갖던 이야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안평대군이 발견한 도원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21명의 찬시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목류도원도는 그러면은 목류도원도는 도연명의 도화원기, 그 유명한 도화원기의 바탕을 둔 그림인가? 즉 중국과 일본에서는 도원도는 거의가 대부분 이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도화원기 내용에서 핵심 사항은 어부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대략의 이야기는 어부가 복사꽃이 무성한 강을 따라가 동굴이 나타납니다. 어부가 동굴을 통과해서 걸어가니 갑자기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에는 진나라 때 진시황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난리를 피해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어부가 마을로 돌아온 후 이 일을 태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태수가 어부와 사람들을 보내 다시 동굴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그 동굴을 다시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일본, 조선 후기 말기에 그려진 도원도에는 어부만 단독으로 그려지거나 어부가 마을 사람들을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어부와 마을 사람들은 도원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데 목류도원도는 어떤 사람도 그려져 있지 않고 아울러 도화원기에서는 어부가 발견한 것은 마을이었으며 마을에는 복사꽃이 없습니다. 즉 마을로 들어가는 동굴 입구에만 복사꽃이 있고 넓은 도원이 마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류도원도는 도화원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안평대군의 발문을 보시면 닭이나 개, 소, 말 따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화원기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발견한 도원은 신선이 사는 그 마을인 곳이고요. 도화원기는 인간 세계의 일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이라서 논과 밭도 나타나고 개, 닭,
등 뭐 가축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 여기서 보시면 이 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 같은 곳이고, 예, 여기 작은 조각배 하나가 바로 유일하게 이 그림이 도연명의 도화 원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요소인데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도화 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도원도를 보면은 도원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문직명이 그린 걸 보면 이쪽에 도원 강 따라서 가는 곳에 도화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뱃사공이 노를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굴로. 여기는 사사표라는 사람이 그린 도원도굴인데요. 이쪽도 보시면은 마을 안쪽에 이쪽 왼편에 보시면은 도원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그림 오른쪽을 보면은 강물을 따라서 강가에 복사꽃이 피어 있습니다. 고깃배가 보이고요. 예, 이렇게 정박해 있는 고깃배, 그다음에 복사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뱃사공을 맞이해주고 있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중국 도원도의 핵심 장면입니다. 여기도 석도가 그린 도화 원도인데요. 저쪽 왼쪽에 보면은 농사 짓느라고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고 중간에 이제 뱃사공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저쪽에 조각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뱃사공을 맞이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저것이 이 도원도의 핵심입니다. 여기 조각배고요. 사사표, 속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도원도에서도 이 강물을 따라서 쭉 도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제 안으로 뱃사공이 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복사꽃이 피어 있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직 마을은 안 나타나지만 이 마을 안쪽에는 도원이 없습니다. 어쨌든 뱃사공을 맞이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바로 중국 도원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이 목류도원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목류도원도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도 중국식 도원도를 그렸습니다. 장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뱃사공을 맞이해주는 마을 사람들, 즉 중국식 도원도도 그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안견 목류도원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안중식이 그린 도원 문진도를 보면은 동굴 주변에 이제 복사꽃이 보이고 그다음에 뱃사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고 아직 마을은 저쪽에 누각 같은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마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단 뱃사공 하나만 그려져 있어서 이것도 좀 특이한 그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발문이고 바로 안평대군이 사는 도원은 신선이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 때 문인이었던 한유는 도원을 신선이 사는 땅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즉 도원은 그러니까 한유는 도연명보다 후대 사람인데 도연명 시기만 해도 도원을 갖다가 신선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 중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패러다이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한유 때부터는 당나라 때부터는 도원을 신선이 사는 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원에 대한 초기 인식은 이렇게 도가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된 거고 이후 도연명의 영향으로 이제 도원은 신선이 땅이 아닌 인간의 낙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목류도원도는 따라서 도연명의 도원기에 나타난 인간의 낙원과는 관련이 없이 도원을 신선이 사는 땅으로 여겼던 그 초기 인식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환상적인 산, 바위, 도원의 모습은 황제가 꿈을 꾸면서 본 낙원인 화서 또는 선산으로 불린 방호, 방장, 복례, 영주 이런 아주 신비한 산들과 관련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목류도원도의 찬시를 쓴 인물 중 상당수가 이 그림을 바로 이런 신선이 사는 땅으로 즉 도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황, 김종서, 정인지, 이월호는 안평대군을 도교의 저명한 신선인
왕자교 또는 왕자진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안평대군의 자는 청지이고 호는 비해당 난간거사 매주컨인데 이중 난간거사가 재밌습니다. 난간은 원래가 단약으로 불사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도교에서 이런 단약과 관련된 거를 내단, 외단 이렇게 하는데요. 내단이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그 정신집중을 해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 맑게 하는 그런 걸 일컬어서 내단이라고 그러고,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난간 같은 그런 약을 먹어서 장로불생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는 어떤 옥 종류의 하나죠. 자,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 난간의 숫자는 옥자고 특수한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난간거사라고 호를 지은 걸 보면은 혹시 외단을 추구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로 단약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는 납하고 수은하고 그 밖의 물질인데요. 한편으로 청지라고 하는 호 역시도 이 자조, 자 역시 도가적인 이름입니다. 도가의 바탕을 둔 이름 중 대표적인 것이 지로 끝나는 이름입니다. 가령 왕이지, 고개지, 구겸지, 특히 도교의 대성자였던 구겸지의 지자는 모두 도가와 관련되는 거라서 이 안평대군이 도교를 매우 신봉했던 인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안평대군의 발문에 이 적혀 있는 글을 보면은 난간과 청월지인이라고 하는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약을 먹고 이 청지라고 하는 청월이라고 하는 거는 단약을 먹고 몸을 맑게 하여 이 세속에서 헐쩍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청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죠. 즉 단약을 먹고 일종의 약간의 환각 상태에 빠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 하이 상태죠. 그래서 이 도원에 핀 복숭아는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과일이고, 그렇다면 안평대군은 난간을 먹고 잠이 들어 꿈에서 드디어 복숭아꽃이 만개한 도원을 발견한 것인가? 단약을 먹고 장생의 과일인 복숭아가 지천인 도원을 발견한 것인가? 그가 꿈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안견의 호가 현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동이라고 하는 어둡고 깊은 동굴로 동천이라는 의미와 같고, 이거는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뱃사공이 들어갔던 동굴, 그게 바로 현동이고 동천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옥류도원도는 매우 창의적인 작품이고 동아시아 도원도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는 의문에 쌓여 있는, 즉 미스터리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쪽에 쭉 도원의 풍경이고요, 뒤에 발문들, 안평대군의 도원을 동천 천보라 그랬습니다. 이 연로는 도원을 선경, 호중지 천지, 호리박 안에 들어있는 온 세상, 고득정 등 다수 인물은 도원을 선궁, 선골, 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산은 뭐냐 하면은 방호, 지금 중국 발음으로 방후 또는 방장, 방장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봉래, 펑라이, 그 다음에 영주, 잉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곤륜산, 마운트 쿨룬이라고 해서 여기는 도교의 유명한 신선인 서왕모가 사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죽지 않는, 평생 불로장생할 수 있는 복숭아 나무들이 가득한 거대한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연과 채수는 도화원을 봉래 영주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방호입니다. 문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방호도고요. 그리고 왕문이 그린 방호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간 세상과는 격별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신선이 사는 이런 곳이고요. 바로 원광이라는 화가가 그린 봉래 성경도 바로 완전 인간 세상과 떨어져 있는 신선이 사는 곳입니다. 보시면 아까 안평대군의 그 발문 중에 인장을 보시면 위쪽이 이 난간이고 밑에가 청월지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난간,
먹고 이 몸을 갖다가 정화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관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신경호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지금 이제 명예교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신경호 교수님이 안평이라고 하는 참 기념비적인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안견에 관한 모든 것을 안평대군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모든 그거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제가 목류동운도와 영혼의 빛입니다. 2018년에 나왔고요. 책이 한 몇백 페이지, 수백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호 선생님은 아마도 청월 2장과 관련된 거 아닌가. 청월과 청지는 유교적인 의미, 소리가 맑게 일어나면서 길게 뻗어나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종이 안평대군에게 해남 난간을 하사했다고 해서 약간 좋은 보석, 옥이고 이거는 인간의 지고한 덕성을 상징하는 물품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안평대군 주변의 문인들이 안평대군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도가적인 인물, 신선과 같은 인물이라고 한 걸 보면은 유교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을 썼을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이열로도 여기도 보시면은 정인지가 산관야복을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한자가 증문 해중류 복례 내 일찍이 들으니 그 바다 안에 복례산이라는 게 복례산과 영주라는 게 있다. 복례와 영주가 산관역지 왕자진 그러니까 역시 양자진 그러면 뭐냐면은 산관야복을 했던 인물 아까 우리 중간에 그 인물도 안평대군이 왕자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인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열로가 쓴 발문에도 안평대군을 왕자교 왕자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안평대군은 당시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모두에게 도가를 추구했던 도교적인 것에 아주 빠져 있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자교고요. 바로 이 도원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반도회도라 그래서 3,000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불로장생의 복숭아하고 이 거대한 여기는 지금 이 복숭아 따는 인물들이 나타나 있지만 거대한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원 이거는 아마도 이 서왕모에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원은 아마도 이런 서왕모에 이런 그 도원과 거대한 도원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목류도원도는 신기하게도 화면이 보통 동아시아 두루마리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견의 저 서명도 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거와 유사한 게 바로 금나라 때 그 화가였던 문인화가였던 무원직이 그린 적벽도, 즉 소식의 적벽도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무원직의 적벽도 두 개만 현재까지 알려준 것 중에 제가 아는 한 이 두 그림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안견과 이곽파인데요. 아까 안평대군 컬렉션에 곽해 그림이 17점이 있었고 아마도 안견은 그 그림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곽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성과 곽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앞 글자 하나씩을 따서 10세기에서 11세기 즉 5대 북송시기에 유행했던 화풍입니다. 이거는 거비파 산수화라 그래서 마치 거대한 비석을 세워놓은 것 같이 중앙에 산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운두준 해조묘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데요. 해조묘는 뭐냐면은 소나무 가지가 개 발톱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운두준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 마치 뭉게물 위에 피어나는 듯한 바위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성의 작품인데 저 중간에 이 절 또는 도관 앞에 막 나무들이 거치기 있는데 저게 해조묘입니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성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뜻입니다. 교성평원도를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소나무에 여기가 바로 해조묘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쪽에 있는 바위가 마치 구름이 뭉게뭉게 일듯이 있는 거라서 운두준 또는 말아 올려진 구름 이런 뜻으로 권은준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곽희의 조춘도를 보시면 이 거대한 이 바위들이 마치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고요. 운두준 그리고 이쪽에 해조묘가 보입니다. 뾰족뾰족하게 개 발톱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안평대원 회화 컬렉션에 곽희 그림들이 쭉 있고 곽희의 해조묘하고 운두준을 중심으로 이 이곽파가 형성이 돼서 금나라 때도 이곽파가 계속 이어집니다. 북방이라서요. 북방 쪽. 그래서 이산이 그린 그림에서도 저렇게 구름이 있는 듯한 바위, 해조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산 청설도에도 금나라 때 그림에 저렇게 바위가 뭉게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깊은 공간감이 나타나고 대각선 방향이고 이쪽에는 해조묘가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원나라 때도 계속 이곽파가 이어지는데요. 당체 이걸 보면은 앞에 쪽에 해조묘가 보이고 뒤에 산들이 보이는데 이전 요 금나라 시기보다 훨씬 더 그림 자체는 평면화가 진행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바위의 질감이 3차원적인 느낌보다도 2차원적인 느낌이 더 강하고요. 특히 오른쪽을 보시면 뒤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막혀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공간적인 깊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원경의 설산행려도도 마찬가지로 이곽파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이렇게 구름이 있는 듯한 운두준으로 그리고 앞에는 해조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것들의 양식의 바탕에서 그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운두준을 활용해서 특히 이런 당체의 그림과 이 산봉우리가 유사하죠. 요원경 그림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약간 눕혀진 한 가지 그냥 이렇게 하나 보시고 가는데 이 원대 이곽파 화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위에 굵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 이쪽에 원나라 때 이곽파 그림인데 점들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여기도 보시면 바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위에는 해조묘고요. 이게 원대회화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금나라 그림인데 이 그림을 굉장히 저희가 주시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원나라 때의 그러니까 안평대원 컬렉션 17점 안에 들어있는 그림 중에는 원나라 때의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송나라 때 곽희가 그린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금나라 때 곽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린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곽희 진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북송대의 곽희라는 화가가 등장해서 그린 그림이 금나라, 원나라까지 쭉 이어지고 그것이 이곽파 화풍이고 그런 그림들을 안평대군이 17점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을 소장했을 것 같습니다. 산천도인데요. 보시면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대한 이 바위들, 그 다음에 마뉴멘탈 아까 거비파 산수와 마치 우뚝 솟아오른 산봉우리들 이런 걸 보입니다. 특히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가운데 정가운데의 대각선 방향으로 솟구쳐 오른 기울어져 있는 바위가 보이실 겁니다. 큰 바위가. 요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샌프란시스코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에 있는 이 그림도 계산행려도도 금나라 때 그림인데 이것도 이곽파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이 아마 원래 이제 그림은 범관이라는 사람의 그림이라고 잘못 전해져 왔는데 사실은 이곽파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산천도 그림하고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 봉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시면은 산천도의 봉우리랑 우리 안견의 목류도원도하고도 이 산봉우리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요. 이 그림과 우리가 목류도원도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 때의 이곽파 화풍을 수용해서 안견이 목류도원들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시청남도 같은 경우도 있고 이 16세기에는 편파 3단 구도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묶음으로 제일 앞쪽에 하나, 둘, 셋,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편파 3단 구도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산시청남도인데 이 산시청남이라고 하는 거는 소상팔경도의 노중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은 병풍으로 되어 있었던 그림인데 여덟 폭으로 되어 있었던 그림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원래 짝이었던 그림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상팔경도는 이렇게 납폭으로 우리로 말하면 거는 그림, 축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그림은 병풍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편파 3단 구도의 이 원류가 금나라 산소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 부분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나라 회화에서 유행했던 그런 양식입니다. 그리고 안견파라고 하는 것은 안견의 화풍을 추종했던 화가들을 말하는 거고요. 안견의 화풍, 즉 안견파 화풍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한국화 또는 조선화가 된 중국의 이곽파 화풍을 말합니다. 이곽파 화풍이라고 해도 좋고요. 안견을 거쳐서 우리식으로 재해석된 이곽파이기 때문에 안견파 화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전반에 안견파 화풍 또는 이곽파 화풍의 그림을 보면은 단선 점준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선 점준은 뭐냐면 짧은 선과 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금나라 산소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산시청남도 한 점인데 클리브랜드에 있는데 이것도 병풍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산시청남도고요. 뒤쪽에 아주 안개가 끼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바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쪽 바위를 보시면 조그만 점들처럼 작은 선과 점이 보입니다. 저게 단선 점입니다. 그리고 건물 위로 저렇게 해조묘가 보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렇게 해외에서 발견되는 그림들의 상당 부분이 이 전경에 그림의 앞에 쪽에 건축물 그림, 건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건물은 이렇게 자루대고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써오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개화라고 부릅니다. 어이 그러니까 겨이 해서 개화, 경계개자, 그림화자. 즉 건축물을 자를 대고 그리는 겁니다. 배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유명한 고려대학 박물관하고 동아대학 박물관에 있는 창덕궁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인 동골도가 바로 대표적인 개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화가들 같은 경우에. 요게 이렇게 깃발에 세워져 있는 거는 주막입니다. 산시청남이라고 하는 거는 산시, 즉 산마을에 봄 아지레이가 피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화가인 미우인이라는 사람 걸로
전칭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한국 그림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왜 한국 그림인데 중국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보면은 3단 구도이죠. 거의 편파 3단 구도. 모리박물관에 있는데요. 원래는 아마 내폭으로 되어 있는 병풍, 즉 이 그러니까 사계절을 그린 그림 중에 세 폭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48경도, 소상팔경도적인 성격도 강하고요. 그래서 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장면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단선점줄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그림하고 금나라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림에 이 금나라 이곽파 화풍이 안견의 화풍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안견의 화풍이 형성되고 그것이 안견파, 안견을 추종하는 사람들, 즉 이렇게 모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즉 금나라 이곽파 선수와 안견, 그 다음에 안견파 화가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 산수도라고 해서 전시 중에 있는 작품으로 영국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앞에 쪽에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좀 있고, 그 위에 이 소나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폭포가 흐르고, 그 위로 거대한 산이 있는, 예. 그 한쪽에 무게가 이렇게 좀 실려 있는 대략 3단 구도, 편파 3단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단 구도로 볼 수도 있고, 앞에 바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대부분 이게 이 산소의 앞쪽에 건물 그림이 등장합니다. 예. 비슷하죠, 모습은. 예, 지금 양팽손이라고 해서 전시 중인 그림인데, 이것도 보면은 편파 3단 구도죠.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는데, 봉우리 맨 위쪽으로 가시면,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위들, 큰 바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여기도 또 다른 전 양팽손의 산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인 소장인 유겐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장품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바로 위쪽에 저기 뒷봉우리에 단선점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선점줄은 1500년에서 1550년, 즉 16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그림이고, 현재 이게 옛날에 유겐사이에 있던 게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구조가 유사하죠. 이런 거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저희가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산수도라고 하는 작품으로 방곽희 추경산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그림은 당시 크리스티즈 경매에서 명나라 때의 그림으로 여겨져서 팔렸습니다. 즉 중국 그림으로 당시는 판정이 됐었는데, 자세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샀는데요. 그거를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뒤쪽에 단선점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그림이 아니라 한국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단선점줄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해조묘,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많이 있는 이런 풍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2016년에 야마토 본각강 대화문화관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곽희의 조춘덕, 즉
중앙축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솟아있는 이런 곽키의 조춘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는 곽키의 조춘도와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안평대궁 컬렉션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개 16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게 편파 3단 구도, 한쪽으로 몰려서 1, 2,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그림은 이쪽에 있는 이 한국 그림은 곽키 조춘도처럼 완전히 중앙축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한국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바로 이 산수도 보면은 중앙에 더 무게를 둔 작품이고, 안개에 자욱히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저기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쪽에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이 빛을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돼서 그냥 손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계곡 사이로 두 명의 인물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앞에 노인이고 하나는 뒤에는 시종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쪽 이 산수도 그림에서도 아까 중앙에 네 명의 인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런 건물이고, 이 어촌석조, 평산하관도 다 소상팔경도입니다.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16세기 전반에 단선점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선이나 점이 나타나면 무조건 한국 그림입니다. 조선 초기 그림이죠. 간성미술관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은 단선점줄이 나타나 있어서 실제로는 뭐 석경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간성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은 16세기 전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견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견의 화풍을 추종한 화가들이고요. 안견의 화풍은 조선화된, 한국화된 중국의 이곽파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전반에 단선점줄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 48경도 8가지 장면을 그린 겁니다. 15세기 말 대략 1480년, 90년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징이 이거는 이제 편파 2단 구도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특히 안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이 안견파의 특징입니다. 8가지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만추, 늦은 가을을 보면은 여기 앞에 쪽에 운부준, 뒤쪽에 안개가 자욱해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사찰들이 보이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소상팔경은 조선 초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남성의 동정호 근처에서 만들어진, 에서 소수라는 강과 상수라는 강이 만나 만들어진 8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말합니다. 북송시대의 문인인 화가인 송적이 처음 그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북송시대하고 남동시대에는 소상팔경도가 자주 그려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소상팔경도가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려 명종 때에 소상팔경도가 그려졌다고 하니까 12세기 말경에 우리가 소상팔경도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조선시기 내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주로 두루마리로 그려졌는데, 한국에서는 두루마리보다는 병풍이나 화첩에 그려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두루마리로 된 한국의 소상팔경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산시청남, 어촌석조, 어촌의 이제 저녁 무렵의 그거고 모습이고, 원포기범 멀리서 돌아오는 고깃배, 소상야호 하면은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연사 만종 또는 모종이라고 하는데, 자욱한 산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동종추월하면 동종호수의 가을달, 평산하관 하면은 이 모래 사장에 내려오는 기러기대, 또는 이 기러기가 날아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강천모설은 겨울날에 눈 내린 겨울 눈풍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거는, 연대가 올라가는 거는 왕홍이라는 사람이 그린
소상 팔경도곤이고요. 이렇게 두루마리 그림으로 8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산시청남하고 강천모설이 있는데 산시청남에는 늘 저렇게 마을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마치 우리와 달리 또 두루마리로도 이렇게 소상팔경도가 그려집니다. 이 선승이 그렸는데요. 발목이라고 하는 거는 갖다가 먹을 뿌리다 이런 것처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리는 것 갖다가 발목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원대화일 것 같지만 어쨌든 하규라고 하는 사람이 남송시대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 이 소상팔경도 중 산시청남입니다. 일본에서는 소상팔경도가 이렇게 여러 장면이 합쳐져서 병풍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소암이라는 사람이 그린. 또 되게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8개의 이 소상팔경 장면을 한 그림에다 다 몰아서 넣는 이런 그림도 나타납니다. 일본만 특이하죠. 저쪽에 보면 기록이 나타나죠. 원포기범, 저 뒤쪽에 있는 거는 겨울산, 강천모설, 그리고 저쪽에 비가 내리는 이렇게 모습하고 저쪽에 가운데 달이 떠 있습니다. 동종추월, 이쪽에 마을이 보이니까 산시청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어촌속조 가운데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8장면이 한 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트로폴리탄에 지금 동종추월하고 연사만종 또는 연사모종이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다 같은 병풍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따로 표구된 그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안견파 그림의 특징이 바로 안개가 아주 잘 활용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면 안개 표현이 잘 돼 있죠. 중간 부분에 동종추월도고요. 계속해서 소상팔경도가 이제 있는데 일본에도 소상팔경도가 한국 소상팔경도가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2단 구도로 돼 있고 원래는 화첩이었습니다. 근데 화첩을 병풍으로 김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들과 함께 병풍으로 다시 장황을 한 겁니다. 8장면이고요. 이런 경우는 또 많습니다. 여기 보면 단선점준의 아주 초창기 모습이라서 대략 한 1500에서 1510년, 20년경의 그림일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시면 저 뒤쪽으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평산화관인데 기록에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이것이 중국에 있는 그림들하고의 이 차이입니다. 안견파 화풍에서 아주 두드러운 특징은 안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요 연사모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온 그림입니다. 병풍에서.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풍에서 떨어져 나온 야마토 분과금 그림이고 여기도 단선점준. 여기도 저 왼쪽 산엔 바위에 단선점준이 보입니다. 저기 기록이 몇 마리가 중앙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평산아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산시청남도도 보시면은 이 3단 구도를 보여주는데 이 왼쪽 그 산 끝에 쪽에 아주 초창기에 그 단선점준기가 보입니다. 여기는 해조묘고요. 그리고 16세기 전반에 그려져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화첩으로 되어 있는 안견 전층의 그림인데 안견이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8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촌독조, 원포기범, 강천모설, 평산화관, 산시청남, 연사모종, 동종추월, 소상야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단선점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16세기 중반경 그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단선점준, 원포기범, 저기 멀리 배가 마을로 돌아오는데 단선점준이 뚜렷하죠. 일본의 다이간지에 소장되어 있는 소상팔경도도 이거 3단 구도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의 3단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풍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단선점준들이 일부 보여서 16세기 전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상팔경도 중에 이제 제가 2폭만 보여주는 건데 저쪽에 보시면은 산시청남 쪽에 단선점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요. 이쪽에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세계 전반 그림이고, 이분이 김용두가라는 분이 제일 교포인데, 이 옛날 책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사천자 컬렉션 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이 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천자가 뭐냐? 경남 사천 사람입니다. 김용두 선생이. 그래서 사천의 아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이 사천자 컬렉션은 김용두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중기에도 이렇게 그 안경파 화풍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초기에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화풍들, 유행했던 화풍들을 보면은 앞서 언급한 이곽파 또는 곽기파라고 하는 그런 화풍이 들어와서 안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로는 특징으로는 이제 마하파 화풍이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이 마하파는 뭐냐면은 남송 시대에 유행했던 궁정 회화, 원체 화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체라고 하는 거는 도화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도화서고요. 중국에서는 한림 도화원인데, 그래서 그 궁정 화가들이 그린 그림 스타일을 원체 화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파는 남송 원체 화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원과 하규라는 사람의 한 글자를 따가지고 한 글자씩 따서 한 게 마하파입니다. 이 마하파의 특징은 그림의 구도가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구도 또는 변각구도라 그러고, 부벽준이라고 하는 이 붓을 사용하는데요. 이 뭐냐면은 이 도끼로 나무를 딱 잘랐을 때 횡단면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붓을 갖다가 우리가 옆으로 긁어내린, 그래서 이 바위에 강한 흑백 대조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엑스컷 스트로크라 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낸 것 같은 모양의 바위, 일각구도, 변각구도 또는 대각선 구도가 마하파의 특징입니다. 잠깐 보시면 저 위쪽에 부벽준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붓을 긁어서 우리가 이 횡단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바위가 사이가 아주 검게 돼가지고 흑백 대조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이단의 화풍을 이어받은 마원이 이게 전형적인 그 이제 마하파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한쪽에 무게가 두고 한쪽을 비워 있는, 그리고 요 앞에 바위에 이렇게 밑으로 긁어내린 것 같은 그게 부벽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고 솔방울이 아주 빡빡한 이런 게 마하파식 소나무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가 마원의 아들인 마린이 그린 그림인데 본래는 화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글씨가 원래는 그림력, 즉 그림은 오른쪽, 글씨는 왼쪽이었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좌우에 있던 거를 상하로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그림에 해당됩니다. 그 보시면은 대략 대각선 구도고 저쪽에 바위에 부벽준이 보입니다. 하규 전층으로 되어 있는 계산청원도는 아주 부벽준이 널리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된 그 바위에 다 부벽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하규의 그림 보시면은 이쪽에 대각선 구도고, 멀리 보시면은 저 먼 산에 이 산의 윤곽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먹을 살짝 칠하는 이런 것들이 남송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수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쪽에 보시는 이 밑에 쪽에 도장 밑에 보면은 아주 작지만 부벽준이 점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벽준을 우리가 따로 불러서 소부벽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상자 전층의 송화보울도가 바로 우리 이 이곽파 그림, 마하파 그림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하파에서 소나무가 꺾여져 내려오는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잘 그린 소나무. 제가 볼 때는 뭐 동아시아 세 나라의 그 소나무를 그린 그림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훌륭한 소나무라서 이거는 굉장히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굉장히 뛰어난 솜씨를 지닌 도화사 화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소나무 밑에 매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육안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요. 달도 우리가 좀 뚜렷하게 이게 화면이 어두워서 달도 우리가 잘 이렇게 뚜렷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달 밑에서 소나무 밑에 거닐고 있는 이 인물과 이 시동, 즉 동자를 그리는 건데요. 하인이죠, 하인. 이게 달이고요. 최근에 국립정보박물관에서 이게 과학적인 과학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의 가지 옆에 매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인물이 있고 바위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마하파가를 계승한 게 명나라 때의 절파거든요. 절파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아까 소나무의 모습하고 지금 저쪽에 이 오른쪽 위쪽에 산 보이시죠? 언덕같이 생긴 거기에 보시면은 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그 밑에 살짝 먹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바로 남송대 마하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마하파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물이 보이고요. 그런데 아주 이번에 도록에도 실려 있지만 이 그림에 관한 그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X선 그 투과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붉은 색감의 안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은 추정컨대 지금은 저 빨간색이 다 없어졌는데 저렇게 원래는 붉은색을 가지고 있던 매화, 즉 홍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둡지 않고 굉장히 이게 밝은 그 봄날의 이른 봄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소나무가 아니라 매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화는 늘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국화는 도연명, 매화는 그 인포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포는 북송시대의 시인이었고요. 이 서호 그러니까 이제 항주의 서호 근처에서 살면서 매처학자, 즉 매화를 부인으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은거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매화를 감상하고 있는 인물은 인포고 일본에서는 특히 인포라고 잘 안 부르고 임화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임화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재밌는 게 바로 이렇게 이 달을 바라보고 있고 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이 있는 이 세 가지 인포, 매화, 달이 한 세트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송화 보월도의 주인공은 아마도 인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예장소요도라고 해서 이불에가 그린 건데요. 저쪽 위에 우리가 부벽준 같은 것들을 보여서 이거를 마하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마하파의 영향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면 우리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에는 마하파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조선 전기에 한국에서는 이곽파 또는 곽키파 화풍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시대에 마하파, 그 중에서도 하규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이제 아까 세 번째 특징으로 고국공 계열의 미법 산수화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 미법 산수화는 미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점을 사용한 산수화를 우리가 미법 산수화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횡으로 찍은 점입니다. 옆으로. 즉 북송시대의 서예가이자 화가였던 미우인 부자가 만들어낸 양식이고요. 구름 낀 산을 그리는데 쓰인 법입니다. 이게 아주 문인화의 핵심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겸재정선이야말로 미법을 만든 창안이 된 이후 동아시아 화가 중에서 가장 미법을 잘 쓰는 화가입니다. 보시면 저렇게 구름 낀 산에 옆으로 횡으로 점을 찍는 거를 미법이라 그러고요. 이 미우인의 운산도를 보시면 그래서 보통 미법 산수화를 운산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구름 낀 산을 그린 거기 때문에 구름이 껴 있고 옆으로 점들이 쭉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금강전도야말로 이 보시면 아주 점의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선은 구름 낀 산을 그린 게 아니라 맑은 산을 그린 겁니다. 맑은 날씨에. 이게 전통의 형식, 즉 미법의 전통 관습을 완전히 벗어난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전부 미점으로 찍었죠. 바로 이 고국공이고요. 저 위에 구름 낀 산 위쪽에 점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 낀 산에 점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고국공, 이 사람은 위구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이제 원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상서 벼슬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현재 야마토 분각강에 6개의 고국공계의 그 미법의 영향을 받은 운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구름 낀 산이 있고 횡으로 찍은 점들이 보입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고국공 계열의 이런 영향을 받은 이 미법 산수화가 조선 초기에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서로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쪽에 언덕이 있고 나무 있고 중간에 이렇게 강 흐르고 거기 위로 이제 구름이 끼고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기에 이제 미점이 가해진 그런 그림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게 초상화도 잘 그렸는데 그 유명한 신숙주의 초상화입니다. 이 15세기 초상화의 특징은 아주 각이 진 그 옷이 이 옆으로 나와 있고 그 안에 이제 붉은색 이 그려져 있는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초상화입니다. 이 장말선 초상도 비슷하죠. 안쪽에 빨간 개 안감이 있고 정자에 있는 이런 15세기 때 초상화입니다. 우리나라 뭐 초상화 대국이라서 이후로도 16, 17, 18세기 계속 이어서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예.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오늘 이 절파의 구도인데 이 절파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제가 먼저 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밑에 바위에 단선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절파라고 하는 거는 명대에 들어서 이곽파하고 마하파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서 이루어진 화파고 이 중에 많은 화가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일했기 때문에 절파를 명대 원체 화풍이라고도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밑에 사람이나 동물을 배치하는 거고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선 점준이 보여서 16세기 전반 중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사실은 절파죠. 위에 이 나무 밑에 동물을 배치하는 아유 너무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예. 하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꽃 밑에
이게 이렇게 그 강아지들이 있고 시커먼 바위는 이제 마하빠 쪽에서 온 거죠. 그 뒤쪽에 보시면 강아지 뒤로 선이 보이십니다. 바로 공간을 규정하기 위한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선 점준 이런 것 때문에 보시고 또 이암전층에 매 그림도 전해지는데 굉장히 잘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이암은 종친이라서 벼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림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스턴 미술관에도 유사한 구도를 지닌 비슷한 모습의 매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전층에 초충도 식곡병인데 본래가 이 그림은 화첩이었습니다. 화첩을 갖다가 병풍으로 만든 거고 본래 이 병풍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 중에서 진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전신사임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의 경우는 현재 이 자수를 뜨기 위한 밑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다산을 의미하는 수박,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나비 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어쨌든 초충도가 조선 초기부터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회도 같은 거, 이게 굉장히 개회도는 굉장히 특이한 그림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아집도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인물, 뭐 사마광이니 왕이진이, 왕선이니, 뭐 백거인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모임을 가졌던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지만 우리의 개회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 모임을 가진 장면을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아집도도 그려졌지만 그래서 이 개회도라는 건 상당히 조선적인 특징이고 독서당 개회도라고 해서 조선 초에 이제 그 사가독서제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이제 너무 지치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일종의 방학 휴가를 줍니다. 일정한 기간. 그래서 지금의 이제 옥수동에 해당되는 매봉산 근처에 독서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걸 개회도는 특히 전서 옛날 글자체로 된 타이틀이 있고 그림이 있고 밑에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고요. 이 개회도는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림의 형식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연방동년 일시조사 개회도는 진사생원시를 보통 우리가 사마시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같이 합격했던 동기생들이 모임을 가진 거를 그린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전서로 저렇게 제목이 있고 이제 누군가가 시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고 밑에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걸 좌목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이 뒤쪽에 있는 산들은 안견파 화풍, 즉 이곽파 화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 뒤쪽도 뭐 대략 우리가 이곽파 산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조란강 개회도는 호조의 난관으로 있었던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임 장면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또 미원개회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관이었던 사관원의 관원들이 모임을 가진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중기는 대략 1550년에서 1700년인데요. 절파 화풍이 유행했다고 압도적으로 절파 화풍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아주 당쟁도 심했고 했던 시기인데 어쨌든 조선 초기를 이어서 조선 중기에는 절파계와 화풍이 풍미를 하고요. 안견파 화풍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계승이 되지만 점차 안견파 화풍에서 절파 화풍으로 이동해 가면서 나중에는 안견파가 사라지고 절파가 압도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남종 문인 화풍에도 수용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물화 또 발달하고 아까 조선 봤듯이 이암이나 신사임당을 이어서 영모 화조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또 먹으로만 그린 대나무, 매화, 포도 이런 것들은 문인들의 주제죠. 예. 그래서 그런 묵매, 묵죽 그림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절파는 명나라 전기의 절강성의 항주 및 그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직업화가들을 말합니다. 이 중 일부가 명나라의 궁정화원이 돼서 활동해서 이래서 명대 원체화 화풍 또는 절파 화풍이라 부르는데 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느냐 하면은 송나라가 남송이 멸망하고 1279년에 멸망하고 나서는 한림도화원이 중국에서는 사라집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특히 건융제 때인 1736년까지 이 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실에서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직업화가들을 불러서 임시적으로 이 궁궐에서 고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림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 또 부르면 또 가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정에 가서 일했던 화가들의 대부분이 절파 화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대 원체 화풍, 즉 명대 궁정화가 화풍은 절파 화풍이다. 절파 화풍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식적으로는 이곽파와 마하파를 절충하는데 어떤 경우들은 하나씩만 계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곽파 따로, 마하파 따로 또는 절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항주 지역 중심의 직업화가들, 즉 항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항주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화풍만을 추종한 화가들도 다 절파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곽파, 마하파 계승했고요. 화면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증가합니다. 특히 다리 건너는 사람들, 거의 다리 건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면 이거는 그 절파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절파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오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전기 절파와 후기 절파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사람이고 이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장로, 장순 같은 화가들은 쉽게 말하면 광태사학이라고 뭐 하는 건 뭐냐면 미치고 사악한 무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막 거칠게 그려가지고 문인들이 폄하하는 용어로 미치고 아주 그 사악한 무리들 이렇게 경멸을 했습니다. 이 절파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대진의 그림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북송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비파 산수.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쪽에 무게가 좀 두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소나무를 보시면 밑으로 꺾어져 내려오고 이 솔방울이 빡빡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보이고 뚝방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울어져 있는 산, 무너질 때 기울어져 있는 산 흑백 제조가 강하고 뒤쪽에 뾰족하게 생긴 산이 원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불필요하게 고기 잡는 사람, 저 고기 잡는 사람이 없으면 훨씬 더 공간적으로 시원한데요. 굉장히 공간적인 깊이감이 없고 평면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파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이곽파에 가까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마하파에 가까운 그림이죠. 부벽준. 그래서 강촌 풍우도 같은 이런 그림들이 절파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오위의 그림이고요. 무너져 내릴 듯한 산, 기울은 산, 멀리 보이는 끝이 뾰족한 원산, 다리를 건너는 산, 나무 밑에다가 인물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오위의 특징이고요. 이 오위의 특징이 한 단계 더 나간 게 여기도 보면 붓질이 굉장히 거친데 그게 바로 광태사학파입니다. 바로 장로인데요. 한 번에 바위를 확 붓으로 쓸어내리듯이 하고 일종의 꺽쇠용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넝쿨들이 막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칠게. 그래서 이 꺽쇠형 구도고요. 여기도 꺽쇠형 구도에 큰 바위를 매우 빠른 붓으로 그리고요. 그리고는 이 뒤쪽에 보시면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인물들 뒤로.
바로 절파이기 때문에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장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바위를 빨리 그리고 흑백대조가 아주 강한데 더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쓴 먹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이 초묵이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로 말하면 로스티드 그러니까 막 뭐 이게 불에 태운 거와 같을 정도로 아주 진한 먹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8경도는 원래가 안견파 화풍으로 그려져 있는데 일부 절파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되게 주목됩니다. 보시면 만하를 보시면은 다리 건너는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고요. 저 뒤쪽의 산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파 화풍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만동의 경우는 완전히 절파 화풍인데요. 뒤쪽에 있는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있고 저 뒤쪽에 뾰족한 산들, 저게 절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바위에다가 굵은 점을 찍는 게 원나라 시대의 화풍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굵은 점들이 보여서 이 그림이 원나라 회화 이곽파의 영향 같은 걸 받고 또 절파의 영향도 받았구나. 앞에 있는 소나무를 여기 바위를 보시면은 이 바위는 이곽파 바위입니다. 안견파 바위죠. 그래서 그렇게 안견파가 주류였다가 절파가 들어와서 서서히 절파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저 위에 뾰족한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규라고 그러는데 이 규라고 하는 거는 관료들이 의식을 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팻말 같은 겁니다. 근데 규처럼 생긴 뾰족한 원산이 절파의 특징입니다. 저기도 아까도 보셨듯이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멀리 저 뾰족한 산이 보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산. 그래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사실은 절파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바로 이 앞에 배를 탄 사공입니다. 배하고 집이 비례가 잘 안 맞아요. 저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바위는 안견파 바위예요. 여기 배하고 뱃사공 보이듯이 여기도 노를 젓는 배와 뱃사공이 보입니다. 이게 적벽도인데 이 적벽도가 이제 아주 좀 이게 손상이 심한데 이게 전형적인 또 절파 그림입니다. 아까 보셨던 무원직의 적벽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적벽도는 이런 적벽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나 일본에 존재하는 적벽도는 이렇게 축으로 그려진 그림이 제가 아는 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은 다 병풍이거나 이렇게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적벽도의 특징은 이렇게 이 그림의 무원직의 그림에서 보듯이 물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우리의 적벽부는 사실 물살이 별로 안 세고 또 보시면은 이게 너무 적벽이라고 하는 이거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요. 예, 이거는 보시면은 그렇게 가까이 가 있지 않죠. 그래서 요 그림도 과연 적벽도인지 아니면은 주유도 배 타고 노니는 그림인지 이걸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양식적으로는 이렇게 대진의 개당 시의도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게 강의안의 그 유명한 고사관수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위를 한 번에 확 눌러서 그리고 넝쿨이 있고 꺽쇠형 구도고 아주 초묵이라고 해서 시커먼 먹이 있고 삼각형 모양의 바위가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옆에 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그림은 저 위에 있는 그 도장이 인재라서 강의안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고 계속 얘기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또 그래가지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강의안의 안자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희안, 안자가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안현, 안회.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데 일찍 죽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애통해한 그걸 갖다가 그 안현편에, 논어의 안현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호가 인재죠. 근데 그 인재라는 호는 너무 유명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희안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파퓰러했던, 굉장히 많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성희안도 호가 인재입니다. 딱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동생인 강희맹은 그러면 희맹은 뭐겠습니까? 맹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숙제라고 하는 거는 맹자님한테 내가 직접 배우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의 정신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식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완연히 절파화가, 그것도 광태사학파 화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관수, 그리고 아울러서 고사 관수할 때 관수라는 주제는 동아시아에 없습니다. 관수라는 주제는 없고 청천,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 냇물 소리를 듣는다, 강물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에 주제는 있지만 물을 바라본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될 날이 올 때도 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이거는 15세기 중반 그림이고 이거는 16세기 전반 그림이니까 우리나라 이 고사관수도가 거의 100년이 앞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 그래서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장로의 초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왼편 아래에 거의 삼각형 모양의, 밑에를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가 보이고 안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들이 보입니다. 즉 이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장로하고 장승의 광태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연대는 대략 1650년, 한 100년쯤 늦은 걸로 봐도 무방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강희안이 안 그렸다고 해도 광태사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이 그림은 사실 동아시아의 절파 그림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화면의 밀집도가 굉장히 강하고 잘 그린 그림입니다. 명작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초목을 쓰고도요. 또 보시면은 여기 장로라는 사람이 그린 것도 꺽쇠형 구도에 뒤에 선이 그어져 있고 이 바위에서 자고 있는 장자, 즉 장자의 호전몽. 내가 그 꿈에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았는데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는 그 유명한 호전몽 고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나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고사관수도는 마치 장자의 꿈과 유사해서 호전몽 그거 스토리를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전부 이경윤의 이 그림도 광태사학파 꺽쇠형 그림, 시커멓고 초목이고 저쪽에 넝쿨이 막 나타나 있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꺽쇠형 구도에 시커먼 먹에 넝쿨,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광태사학파적인 그런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민덕이 그린 기려도 당나귀 탄 인물을 그린 건데 뒤쪽에 바위가 있고 넝쿨이 막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뒤편에 선이 그어져 있죠. 저런 것들이 절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 이렇게 넝쿨, 그다음에 꺽쇠형 구도, 심지어는 윤두서의 이 풍속화까지 나무 밑에 사람을 배치하고 뒤 사람 옆에 선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절파의 영향이 윤두서 단계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즉 1700년경까지 아주 그 18세기 초까지 심지어는 절파의 영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절파의 그런 영향들. 이불에 이것도 광태사학파적인 영향이죠. 저 넝쿨이 있고 그다음에 꺽쇠형 구도의 초목, 시커먼 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승효인데 뒤에 어부 옆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절파 그림이죠. 그래서 이상자의 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송화보월도를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상자의 아들들이 이승효, 이흥효, 도화서 화원 집안인데 특히 뭐 이상자는 노비 출신이라 그러죠. 그 이승효의 아들이 이정이고 또 이승효의 동생이 이흥효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흥효 그림에 무너져 내릴 듯한 산, 다리를 건너는 사람, 이러니까 이거는 절파 그림. 이쪽에 대진의 그림에 보이는 그거하고 유사하죠. 예. 기울어진 산. 바로 이경륜의 이 그림, 이경륜은 종친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각이 진 아주 이 각진 바위들이 나타나고 강한 흑백도저가 이 앞쪽에 바위에 보입니다. 뒷산에도 있고요. 기울어져 있는 산, 아울러 중간쯤에 다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각이 진 이런 바위들은 아마 중국 절파화가였던 왕어라고 하는 사람의 화풍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절파하고 안견파가 이제 이 중간 단계로 절충돼 있는 그런 것을 그린 사람입니다. 보시면은 저 큰 바위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산은 안견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뒤쪽에 있는 산은 규 모양을 한 끝이 뾰족한 산입니다. 절파죠. 예. 그리고 앞에도 다리 건너는 여행객, 사람들 2명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거는 안견파에서 절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보시면은 뒤에 뾰족한 산.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위 앞에 있는 바위는 저거하고 유사해서 안견파식 바위고 그 산이고 바위산이고 바위고 뒤에 뾰족한 것들은 바로 절파 양식입니다. 이것도 절파 느낌이 드시죠? 그렇게 해서 기울어져 있는 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산수화의 중간에 기울어진 바위 이런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징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쪽에 뒤쪽에 17세기 그림 문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징 그림은 아니더라도 뒤쪽에 뾰족한 산이 보입니다. 다리도 보이고요. 바로 오위의 그림인데 오위가 강하파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강하화파라고도 부르는데 그림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그림의 으뜸이다 이런 뜻이죠. 넘버원 화가라고 궁정화가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큰 산들 뒤쪽에 인물 바위 뾰족한 바위산 다리를 건너는 사람 이런 것을 보면은 오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바로 클리브랜드 박물관에 있는 설경산수화도 보시면은 이게 절파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선점줄이 나타나서 16세기 전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뒤쪽의 산을 보면은 바로 이 뾰족한 규 모양을 한 원산이 보입니다. 단선점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바로 단선점줄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이 김명국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달마도 같은 거로도 유명했는데요. 아주 일필휘주로 굉장히 잘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김명국의 설중기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벌써 한 번에 보시면 뒤쪽에 규 모양의 뾰족한 산이 보이니까 절파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게 기울어져 있는 산, 그 다음에 저 뾰족한 산, 그리고 다리에서 뒤쪽을 바라보는 인물, 그리고 문 앞에서 누군가가 있는 장면, 여기도 문 앞에 사실 작게 보이지만은 사람이 하나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 설경도 아니면 뭐 동경산수도가 실제로는 원안와설을 그린 그림이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원안와설의 주제는 뭐냐면은 한나라 때 이 낙양에 엄청나게 난 폭설이 눈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막 그냥 집 밖을 못 나가고 굶고 길거리에서는 막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이래가지고 태수가 길에 나가서 동사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집집마다 들려서 이 폭설 피해를 확인을 하는데 어느 집을 들렸더니 한 젊은이가 덜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거기 이렇게 덜렁 누워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니까 태수가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인물이구나, 아주 지혜가 있는 인물이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조종의 혈량으로, 혈량이라는 이제 벼슬이 있습니다. 그걸로 추천을 했다는 고사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중기로도가 아니라 원한와서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명국의 이걸 보시면, 세부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런 오이처럼 기울어져 있는 큰 산, 그리고 일종의 약간의 꺽쇠형 구도, 이쪽에 보시면 막 옆으로 긁은 이 붓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넝쿨.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김명국의 광태사학파의 영향 같은 것들이 많이 받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문인 화풍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번째 특징이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정근이라고 하는 도화서 화원인데요. 이 사람이 미법산수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화풍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8세기 말 이후의 그림이고 중국 화보를 바탕으로 한 미법산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6세기에 그려졌을 것 같지는 않는, 그러니까 즉 조선 전기에 중기에 그려져 있는 화법은 미법산수화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미법산수화는 문인화의 핵심이고, 즉 문인화 이론의 핵심인 평담천진, 아주 그러니까 단박하게 자연스럽게 그린다는 그런 미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그린다 해서 사의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써있는 이 관지, 이정근의 관지를 보면은 방미원장, 즉 미불의 그림을 갖다가 방해서, 모방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기창 이후에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즉 1636년 이후에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 그림은 아무리 빨라도 17세기 뭐 중반, 17세기 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양식상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늦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불의 화풍은 미원장 모방했다고 나오고, 이런 화보들이 우리가 17세기가 되면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 미점을 찍었는데 굉장히 느슨해요. 굉장히 느슨한 그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보들이 들어와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그랬던 거. 이쪽도 보면은 이 미점이 매우 듬성해서 이 16세기 그림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점차 이런 식으로 이 동기창을 방한 이 미법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렇게 굵은 점을 찍은 거, 굵은 점을 찍은 것들이 저쪽에 있는 나뭇잎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안경파하고 절파를 이 중간 단계를 그린 도화사 화원의 이정근인데,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미법산수화를 그렸다는 것은 사실상 믿겨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기화풍의 세 번째 특징인 남종화풍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산 개배도도 아까도 그렸지만 16세기 이게 그려져서 아까 보셨던 이게 또 1570년경에 조선 중기에 서울다큐박물관에 있는 이거로도 그려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수리를 이제 하기 전에 아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 수리 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기영회도라고 해서 기영회는 딸로 말하면 기로회입니다. 기로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관으로서 문관 아니고 문관으로서 정이품 즉 판서 이상을 해야 되고 나이가 70 이상이 되는 사람이 기로소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기영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기영대신이 바로 그 백분 잔치를 하는 장면을 그린 거니까 굉장히 몇 명 안 됐겠죠. 강세왕 집안이 강세왕이 나중에 기로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3대가 기로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기영지가라고 불렸죠. 매우 드문 예입니다. 조선시대 3대가 들어간다는 거는 참석자들 명단입니다. 예. 또 선조조에서도 기영회를 베풀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의 특징으로 봤을 때 후대의 모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좀 그림이 조금 촌스럽죠. 그리고 궁중숭불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화입니다. 개화. 그러니까 자를 대고 그린 그림으로 그리고 궁궐내에 있는 불당.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그거 불교를 배척했지만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많이 믿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불교 배척에 아주 앞장섰던 세종도 불교를 믿었고 세조 막 많이 믿었습니다. 인문화의 발달로 따진다면 이명욱 즉 도화서 한시각의 한시각이 사위인데요. 어초문답을 그렸는데 대나무 이거 갈대같이 대나무 이런 것들도 아주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아주 인물들이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김식은 소를 잘 그렸는데요. 우도를 보면 사실 이 소는 우리식 소라기보다는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중국 남부에서 볼 수 있는 물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앞쪽에 약간의 단선 점심 같은 게 보이고 이 밑에 흑백대조가 보이고 나무 밑에 그거를 소가 있고 뒤쪽에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절파 화풍의 영향으로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창강조석의 그림도 절파 화풍인데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절파인가 싶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점을 많이 찍은 이런 임양의 먹으로만 이 먹 중심에 이 화조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점을 찍은 이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점들이 밑으로 막 찍혀 있죠. 바로 이런 점들이 저것을 아래로 찍은 점들이 나뭇잎처럼 그 묘사된 그런 것들이 임양화풍과 유사하고 이거 절파화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이라는 사람은 종친인데 이 사람도 보면은 묵직도를 보면은 밑에 바위는 이 절파화풍입니다. 시커먼 흑벽대죠. 여기도 이런 영향이었겠죠. 여기도 묵직도도 밑에 보시면은 바위는 흑백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묵매 그 월매도라고 하는 거 아주 꺾여져 있는 매화꽃을 그린 문인적인 주제들 또 포도도 이런 것들이 조선 중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잠깐 하나만 이제 불교 마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조선 전기에도 불교를 탄압했지만 여전히 불교 미술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뭐 석가탄생도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조그맣게 금빛으로 아이가 보이는데 저기가 석가모니입니다. 그리고 석가가 이제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는 이런 장면을 그린 15세기 그림도 있고요. 열애설법도 이런 것도 계속 그려집니다. 고려 시대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려지고요. 이자실이라는 사람이 그린 도갑사, 영암의 도갑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찌오닌, 교토에 있는 찌오닌에 가 있습니다. 1550년에 그렸고요.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인성왕후가 이거를 발언을 한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이자실이라는 인물이 아까 송화보홀도를 그린 이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설이 제기가 됐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이 32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이고 관음보살의 그 활동 장면이 32개의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상자가 이렇게 그런 불화의 초본을 그린 것을 봐서 그 이자실이 이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일 큰 행사는 문정왕후, 즉 명종의 어머니가 그 세자가 그 명종의 병세가 회복되길 바라고 세자가 탄생하길 바랬는데 그런 목적으로 회암사, 이 양주에 있는 이 회암사의 중건과 함께 이 금으로 된 그림 50점, 색으로 그린 그림 50점을 4개에 붙여, 즉 그러니까 4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점은 금으로 그린 거였고 200점은 색으로 그린 거였는데 현재 현존하는 그림은 대략 7점이라 그러고요. 국내에 남은 거는 약사열의 삼전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하고 일본과 미국 등재 6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회암사 터고요. 굉장히 큰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이게 회암사를 이게 해가지고 불교가 이때 굉장히 중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립박물관에 1565년작 금으로 그린 약사열의 삼전도가 있습니다. 또 약사 삼전도가 브루클린에 있고 또 옛날에는 메리 그릭스버크 이 컬렉션에 있다가 지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습니다. 다 1565년에 그린 이거는 채화죠. 채화인데 일부 여기에 금도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금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홍남 선생님이 옛날에 버크 컬렉션에 있을 때 요거에 관한 이 모노그래프를 책자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레도라고 해서 4개의 부처가 이제 함께 모이는 1562년에 작품이 있습니다. 미륵불,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이 있고요. 당시의 풍산정, 그러니까 이제 종친이죠. 이종린이라는 사람이 외조부인 권찬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조성한 불화입니다. 이종린은 중종과 수곤이 씨의 손자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사 12지신상도도 약사 12신장도도 보스턴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선 초중기에도 불화가 계속적으로 그려졌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불교 불화와 타버린 이제 금동 불상을 갖다 다시 제작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이 화승 그림 그리는 화승과 또는 조각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우리 괴불도 만들어지고 해서 사실은 조선시대 내내 불화가 끊임없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거는 나한도인데요. 메트로폴리탄에 1562년에 그린 거고 여기는 153번째 덕세위 존자도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바위 표현입니다. 바위 표현을 보면은 이쪽에 그 김씨의 그림하고 유사해요. 바위 표현이. 그래서 연대가 비슷한. 그런데 소나무 밑에 이렇게 이 나한을 배치한 거는 절파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이렇게 나무 밑에 개나 아니면은 인물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 절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바위는 이격파식 바위예요. 또 이상자가 어쨌든 이렇게 나한도를 그려서 아마도 이런 나한도 제작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전기 회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전기는 조선 초기, 그다음에 조선 중기 회화를 말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2개만 말씀드린다면은 조선 초기에는 이격파 화풍이 수용돼서 안견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국화가 된
이곽파 화풍, 즉 안전파 화풍이 유행을 했고요. 조선 중기에는 마하파하고 그 다음에 이곽파가 절충돼서 만들어진 명나라의 절파 화풍이 한국에 들어와서 큰 영향을 끼치고 일세를 풍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중심으로 또한 불화도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조선 전기회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